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매일 내면의 오만함을 마주하고 있는 내일은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함드릴입니다. 림포체 스승님과 같은 미소를 갖고 싶은 벌똥입니다. 네, 저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올리브입니다. 가구 재배치하느라 진이 다 빠진 김라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이네요. 가구 재배치라면 저희가 지난번부터 집의 재발견,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이라는 공간의 재발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집에 안방이 제일 큰데 그 안에 저희는 침대, 남편과 저는 침대만 두고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햇빛도 제일 잘 들고 근데 침대만 떨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옷방이랑 좀 바꿔보자 해서 제일 작은 방에 침대를 옮기고 안방이라는 공간은 이제 뭐 옷걸이랑 남편 피아노랑 제 요가 매트랑 이런 것들 좀 재배치해가지고 좀 하고 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나면 좀 뿌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예요. 맞아.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만난 것 같고. 그렇죠. 리프레시된 기분이겠다. 네, 그렇죠. 새로운 방 하나가 생긴. 올리브님은 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갑자기 결심을? 이 오늘 얘기할 영화가 약간 관계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오랜 스승과 그리고 아주 젊은 제자의 그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 그걸 보면서 진짜 올리브야 너 진짜 좀 성숙해지자 보면서 좀 반성하게 돼요. 지난 내 관계를 떠올리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오르간과 앙뚜처럼 저렇게 순수하지 못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앞으로는 좀 더 진짜 진심을 다해서 관계를 좀 맺고 싶어요. 이걸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 뭐 관계에 대한 얘기는 해도 사실 끝이 없는 얘기여서 충분히 이따가 할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벌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근황 토크보다는 갑자기 지금 관계하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있어갖고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서 뭐 혈연은 아니지만 되게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관계가 복지다. 근데 그 말이 엄청나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관계가 복지다.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벌똥쌤이 말한 관계가 복지다라 말 듣고 딱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뉴욕에 있는 가장 큰 독립서점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을 뻔했는데 그거를 인터넷 SNS에 올렸대요. 자기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한다. 이제 너무 운영이 안 돼서.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걸 다 SNS로 공유하고 그리고 정말 긴 행렬이 이어졌대요. 다 사자. 그래서 한 번에 190권 산 여성 고객도 있었고 파워를 하셨네. 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가장 큰 독립서점이 다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남았다는 그런 훈훈한 어떤 관계? 이런 걸 보면서 관계가 그냥 사람 대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서점이라는 게, 독립서점이라는 게.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복지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위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뉴욕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네. 왜 진작 안 가고 찬물 끼얹기. 현실적이었어. 침 오늘 제대로 뱉으셨네요. 오늘 얼굴에. 라마. 오늘 가장 닉네임과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웃겨. 앞으로 그 컨셉을 계속 견지하시길 좋다. 바라겠습니다. 찬물 전담. 네, 그러면 각자 한 주에 있었던 소식 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주에 핫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에코 뉴스 코너입니다. 네, 제가 짤막한 환경 소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넷제로 선언한 데 이어 한국 역시 2050년 목표로 넷제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네, 중요한 첫 발걸음을 뗐고요.
얼마 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가 국내외 반대에 부딪혀 연기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1%가 기준치 10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2배가량 늘어나면서 10명 정도의 노동자가 주 6일 하루 11시간 하루 50톤의 쓰레기를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령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메인 뉴스는 함드릴 님이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중국의 1대1로 원벨트 앤 원로드 사업이 전 세계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대1로는 2014년부터 100개가량의 나라가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굉장히 중국의 포부 넘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완성된다면 전 세계 3분의 2, 전 세계 GDP의 약 25%가량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그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좀 주변에 알고 있는 분이나 얘기는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1대1로가 발표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국 업체가 전 세계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겠죠. 거기에 대략 140개소의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네덜란드 전체 배출량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통과한다는 건데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파괴, 불법 밀렵, 벌목, 해양오염 등과 같은 생물 다양성 파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발생이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의 주요 지역이 사막화, 수자원 고갈, 방사능 오염처럼 생태 환경이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앙아시아나 이쪽 일대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중국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가 꼭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몰랐어. 네, 너무 아이러니한 게 중국이 206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마치 이제 붕항 2호기 허가를 한 우리나라 아니 이게 풍짝이 맞아야지. 앞뒤 안 맞아. 진짜 야누스가 따로 없네요. 그죠? 근데 몰랐어요. 저도요. 정말 신선한 저, 뉴스였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 그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슈화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GDP 25% 영향 받는다. 이게 약간 중국 측 발언 아니에요? 중국 측 의견 아니에요? 이게 뭐 영향을 받을 거란 예상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 1대1로 프로젝트의 목표로 하는 이런 루트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 지역이 진짜로. 그래서 이 지역권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중국 자본이 한 그 정도로 추산을 하는 거죠. 근데 1대1로 프로젝트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이런 중국의 자본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현재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조금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중국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라가 그걸 감당할 돈이 없는 거예요. 1대1로 프로젝트의 돈을. 그래서 어디에 빌리냐? 중국 회사에 빌려가지고 그 돈을 못 갚고 파산하고 결국 권리는 중국 기업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깊게 보면 전 세계적인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깊숙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거는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스리랑카의 어떤 항구도 이제 중국한테 돈을 갚지 못해서 항구를 스리랑카가 중국에 판 경우도 있었죠. 네네, 그런 사건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뉴스 공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의 에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컨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 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다시 태어나도 우리의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2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앙뚜와 우르기안입니다. 이 둘 다 티베트인인데요. 앙뚜는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에요. 이걸 림포체라고 불러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림포체라는 거는 전생의 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티베트 불가의 고승, 부처, 약간 이런 존재로 림포체를 말하거든요. 이 소년인 앙뚜와 스승인 우르기안이 인도 북부에 있는 라다크 삭티라는 지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앙뚜의 전생이 이 티베트 캄이라는 지역에 있는 고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스승과 제자가 티베트 캄에 있는 사원으로 떠나기 위한 여행을 가는 것이 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들 영화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끝나고 났을 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감동적이다 잘 봤다 이랬는데 자면서 계속 떠오르는 그래서 점점 여운이 짙어지는 영화였거든요. 그냥 왜냐면 이제 다큐 영화 특성상 볼 때는 막 그냥 어떤 장면이 계속 간다 이거지 뭔가 그 총체적인 의미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그걸 곱씹어 봤을 때 비로소 뭔가 농익은 그런 어떤 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끝나고 영화를 보고 리뷰를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서야 뭔가 나한테 이 영화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지 앞으로 천천히 알아봅시다. 지금 안 풀어주시나요? 좀 묵혀놨다가 저도 너무 감동 있게 봤고요. 특히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자극적이고 뭐 그런 구성이라든지 스토리들이 되게 화려하고 복잡하잖아요. 인물 관계도가 또 화려한 게 또 할 말도 많고 그런데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구성도 되게 단촐하고 나온 인물도 단순하고 또 그 지방 그 어디죠? 그 라다크의 그 황량한 또 겨울 그쯤에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도 단촐하고 물건도 단촐하고 이러면서 그 텅 비어있는 것이 주는 어떤 울림이랄까요? 그거가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뭐 내용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그거 보면서 정말 제 집을 돌아보게 되고 관계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고지고 살고 있구나. 맞아요. 근데 저 스님과 저 림포체 어린 동자승처럼 저렇게 맑고 행복하고 자주 웃으면서 살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째 봤어요. 몇 년 전에 광화문에 있는 시내 땡땡이라는 이런 독립영화 잘 상영해주는 그 영화관에 가서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서울을 관광하면서 그날 막 서울 곳곳을 투어하고서 마지막 코스로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영화가 되게 잔잔해서 추위에 떨다가 그래서 뭐 정말 힘든 서울 투어 코스를 소화하고서는 힘들어가지고 졸았어요. 뭔지 알죠? 네, 중간 그래서 저희 그 인도를 방문한 그 장면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인도를 갔었구나. 그러니까 인도를 그 대도시를 지나갔구나 그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땐 잔잔하다 와 이러고는 이제 이렇게 깨가지고 나왔었는데 저 이번에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눈물 한두 발 흘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뒤에 끝나와서 오열을 했거든요. 진짜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왈랑왈랑해지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 끝나고 좀 엄청 세게 맞았거든요. 맞아.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쌤 왜 울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것도 이따 풀어주시나요? 네.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말할 기회 있겠죠? 다들 약간 감질나게 예고편만 말씀하시면서 다들 프로가 되신 듯. 그리고 그 벌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약간 텅 비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이런 이제 신경 써서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 미장센과 뭐 그런 어떤 의도된 장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영화들인데 그래서 이 구도는 감독이 이렇게 의도해서 뭐 색감을 이렇게 배치하고 저 사이에 선은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 막 해석하면서 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미장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두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맞아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한 영화? 맞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내면의 단단함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맞아. 비워가는 과정 자체가 현대인한테 되게 불안의 마음을 그쵸.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 내면의 단단함을 많이 필요로 하고 좀 하루아침에 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 얘기하면서 풀어 조금씩 나가볼까요? 풀어주실까요? 아, 뭘 하지? 아 진짜 아까 그 남아쌤이 말한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어.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거부터 말할게요. 음. 오르간과 앙뚜가 인도의 대도심에 갔을 때 맞아. 너무 사실 저는 좀 귀여웠거든요. 저는 뭔가 저 외지에서 그 와가지고 좀 정신 없잖아요. 도시가 막 소들도 다니고 막 이것저것 막 팔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해하면서도 갈 곳을 향해서 꿋꿋이 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또 이게 지나쳐가면서 아유 부딪히겠어 하면서 안절부절. 네, 앙뚜가 오르간 스승 이렇게 옷자락 잡고 그러는 걸 보면서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저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이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조금 얼굴이 그냥 단순히 당황했다기보다는 살짝 무서워 보이는 표정도 있었어요. 앙뚜한테는. 오르간은 되게 당황해야 하는데 그거를 애써 티 안 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전자였나요? 전자의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마음.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승려복을 입은 두 분과 달리 막 걸어가면서 감자칩 먹고 기성복을 입는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 이런 것들 교차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뭔가 그런 것도 좀 뭔가 저한테 인상이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쌤은 혹시 좀 있으셨어요? 인상 깊다고 해야 되나? 모든 장면들이 좀 되게 다 와닿고요. 림포체가 정말 림포체라고 막 생각이 들 정도로 환생이나 뭐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너무 성숙한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막 자기 엄마가 이제 티벳으로 간다고 하니까 엄청 걱정하고 아들이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눈물 지니까 엄마를 막 달래주고 때로는 막 스승님도 뭐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반면 여전히 아기잖아요. 뭐 10살 뭐 그 정도의 아이니까 뭐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맞아. 라면이 제일 좋아요 막 이러고 맞아요. 그런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친구들이 막 놀리잖아요. 그 뭐 썰매 같은 거 탈 때도 되게 소심하게 타고 그러니까 쟤는 겁이 많다고. 맞아. 그리고 울 때는 또 앙앙앙 막 이러면서 엄청 아기처럼 막 울고 이게 자기 검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어린아이.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약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 앙뚜에게 지금은 어떨까? 막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티베트 거기서 잘 훈련받고 계시나? 공부하다가 막 때려치고 막 나가고 이러진 않았나? 궁금해. 15년 기다려야 된다고. 맞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앙뚜가 어른스럽게 행동할 때보다 완전 아이처럼 굴 때가 더 림포체라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처가 있다면 저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도 제 고양이가 키우는 고양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되게 아프고 막 다시 낫는 모습 보면 너무 기쁘고 막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들면서 마지막에는 앙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삶을 가르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앙뚜는 이 스승님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쌤은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셨어요? 그곳이 되게 건조하고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우르기안 스승님이 그 림포체 얼굴에다가 바셀린을 발라주잖아요. 그 꾸덕한 바셀린을 얼굴 이렇게 발라주는데 이제
빨갛게 터 있는 그 볼따구가 진짜 애기 딱 9살짜리 애기 볼따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애기인데 그리고 엄마를 찾아간 장면에서도 엄마가 되게 이 아이가 자식이지만 림포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대하잖아요. 존댓말을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아이한테는 이게 이분이 엄마인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옆으로 가면서 엄마 손을 이렇게 찾아 이렇게 잡는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저거 봐 엄마 손이 필요한 여전히 애기인데 근데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가짜 림포체아라고 하는 말들에 상처받으면서 또 스승님도 그거를 좀 신경 쓸까 봐 조금 혼자 고민하다가 뒤늦게 또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 보면서 나는 9살 때 뭐 했나 진짜 정확히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는. 나 전화기 때 뭐 했지?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를 배웠나 내가? 저때 배려라는 단어를 내가 이미 배우고 있었을 나이인가? 이 아이는 그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장면들이 신선했고 그리고 저는 그 되게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니 앙뚜랑 같이 떠날 때 그 정말 이제 추워서 앙뚜를 안 치고 이렇게 양말을 벗기고 그다음에 불 발을 냄새 난다고 뭐라고 냄새 나요. 하지만 그 얼굴에 하나도 찡그리지 않고 그냥 농담삼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냄새 났을 때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했다는 게 그냥 서로를 되게 생각해 주는 거. 그리고 앙뚜도 그런 와중에도 되게 불평하지 않고 카메라 상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오르겐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맞아요. 저한테는 좀 많이 영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를 약간 수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양말 장면이 좀 기억나서 메모를 해놨었던 게 12살의 림포체가 스승님이 발냄새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싫으면 마 이게 아니라 해주더라도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이 말에서 약간 이미 진짜 림포체다. 림포체다. 진짜. 어떻게 어떤 수행함에 저렇게 그러니까 말 너무 말이. 예쁘게 했어. 경전을 계속 외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도중에 막 공부하기 싫어갖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쫓아나가고. 너무 귀여웠어. 투정 부리고. 맞아. 근데 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막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런 림폰체와 스승님의 맺고 있던 관계를 보면 우리는 뭘 잃어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해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혹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그런 사물들에 신경을 쓰느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경을 못 쓰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뭐 챙겨야 될 물건도 많고 뭐 옷도 뭐 입어야 될지 생각해야 되고 뭐 먹을지 거기 그냥 맨날 있는 거 그냥 항상 항시 먹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뭐 먹고 뭐 내일은 뭐 먹고 싶고 뭐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를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없다면은 관계에 되게 또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은 것을 각자의 삶에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의 전반적인 감상을 이야기해봤다면 2부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티베트라는 나라가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베트는 오랫동안 중원이랑은 좀 다른 문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이 청나라 때 편입돼서 중국 지역이랑 묶이게 됐고요. 청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독립국으로 살아가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를 침공해서 1951년 합병이 되게 돼요. 근데 1959년 3월에
그 수도인 라사를 중심으로 집단 무장봉기에 나섰지만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학살이 많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티베트의 무장 저항군이 70년대 무렵까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게릴라전을 벌이다가 73년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이 수료 국교 수립을 하면서 지원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달라이라마 14세가 이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폭력 노선을 걷고 있죠.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흔히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좀 그 티베트 불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 않을 텐데요.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면 환생자 제도가 있어요. 달라이라마도 이 전때 달라이라마의 환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사후에 전생의 제자들이 이 스승을 찾아 헤매요. 스승이 환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뚫꾸라고 해요. 뚫꾸, 림포체, 환생자 다 같은 의미인데 전생의 스승이자 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을 제자들이 막 찾아서 뭐 자격이 있는지 검증도 하고 전생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도 보고 이래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뚫꾸는 일정 기간 지도를 받으면서 정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약간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관계가 여기서 되게 끈끈하잖아요. 이게 티베트 불교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네, 이런 티베트 불교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환생을 한다는 게 사실 저는 환생 같은 거를 사실 안 믿었던 사람이지라 물론 불교를 되게 좋아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 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후회 없이 살자 약간 이런 주의로 살았던지라 근데 만약에 환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상상을 해본 거죠. 환생한다면 어떤 환생에서 뭘 먼저 할까? 뭐 이런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은 전생에는 뭐 나이가 들어서 못했던 걸 해보던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조금 감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생이란 시스템이 좀 신기했던. 저도 개인적으로 환생은 믿지는 않는데 그 환생이 이것도 어떤 개념인 거잖아요. 그 민족의. 이 개념을 만들어 정신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겸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는 뭐지만 다음 생에는 그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생은 내 마음대로 뭐 막 살아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면은 그거 산 거에 따라 그 다음 생에 너의 또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좀 겸손하고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업보라고 하죠. 카르마? 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던 게 불교와 개신교라 하나요?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고 천당을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끝. 근데 불교는 계속 도는 어떤 그쵸. 윤회사상 돌고 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다음 생과 전생이 결국 다 이어져 있는 지금 현생까지 이어져 있어서 계속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생을 어떻게 살건 어쨌거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결정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그렇죠. 이 교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이에서 오는 또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의 변화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진짜 클 것 같아요. 이게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과 나는 지금 내 잘못이 내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나한테 어떤 비극이 찾아와도 이거는 전생에서 넘어온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과 정말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도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음 생에 뭐 잘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뭐 괜찮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이러고 살고 있지만 잘못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태도를 갖게 해주고 저는 좀 뭐 이렇게 환경이나 생태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건 아닌가 불교가 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미나 어떤 심지어 흙 같은 존재들도 굉장히 존중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몸가짐이 좀 배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채식주의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 살생을 금지하니까. 예. 저는 그 환생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그런 연결성?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흙이 되고 그게 또 나무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로 어떻게 보면 흩뿌려지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환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환생을 해서까지 의식을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 현생에 이미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후에는 그냥 흙으로 환생해서 그냥 나무와 공존하면서 이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흙이면 진짜 좋겠다. 양분도 있지, 뭐 생명을 주지. 얼마나 좋아요. 발피지. 지렁이들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앙뚜와 우르 간의 관계를 보면서 좀 어떤 거를 많이 느끼셨어요? 저는 일단은 앙뚜와 우르 간의 관계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되게 진심이고 순수하잖아요. 맞아.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잠깐 근황 토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동안 뭔가 관계라는 걸 재고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뭐 생일 선물을 누가 주면 나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나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를 살아왔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었고 내가 상처를 먼저 안 받게 되니까 자꾸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남한테 관심을 먼저 안 주게 되는 그래서 뭔가 현대사회에서 그런 정신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관계도 좀 삭막해진 기분이 들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환경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저기서 태어났으면 또 달랐을까? 뭐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배워야겠죠. 좀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이지 말자. 최소한 좀 더 진심으로 대하자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그날 뭔가 마음에 남았던 친구들한테 싹 다 연락을 돌렸던 오, 실천력 장난 아니네요. 그냥 저는 그냥 딱 생각나는 거 해야지 딱 풀리고 또 그거를 또 글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잘했다 나도 쉰다 하면서 이러면서 저한테 또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관계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약간 상실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엄마랑도 헤어지고 앙뚜가 그 스승님이랑도 헤어지고 림포체란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점점. 그러면서 그것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앙뚜라는 이 소년이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성숙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상실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그거를 어떤 소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맞아요. 아이는 그래서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의 상실은 어땠지? 나는 내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지? 내가 어떤 성과물을 냈을 때 그 남이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상대방 이만큼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돌려주지 않았을 때 맞아. 혹은 인연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과 점점 멀어졌을 때 나는 이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라마쌤은 좀 그 부분이 좀 어떠셨어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근데 이걸 상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장면에 정말 이제 15년 후를 기약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 헤어지는 순간에 둘 다 정말 그 나이가 가늠은 안 되지만 스승님 우르기안 스승님도 엄청나게 우시고 앙뚜도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실은 암만 이제 9살 때부터 감내를 해와도 적응이 되는 감정은 아닌가 보다. 우르기안 스승님도 그만큼 슬퍼하는 걸 보면서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약간 현대인이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 저도 아직 극복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자의식이라 해야 되나?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쵸. 상대방이 그만큼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되게 실망해요. 근데 사실 상대방은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굉장히 바쁘고 힘든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그 사람이 아직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 얘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하지? 왜 쟤 저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또 나의 마음인 거죠.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었던 거지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그런 자의식 같은 게 조금 확실히 좀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앙뚜나 우루가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맞아, 약간 맞아. 그냥 그래서 더 약간 뭔가 뭉클함?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쌤은 좀 어떠세요? 이런 좀 뭐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관계가 서로 믿어주는 관계? 근데 우류간이랑 앙뚜만 그런 게 아니라 림포체로 자기가 전생까지 막 다 티베트 캄에 있는 걸 기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디를 갔었죠. 그 큰 절에 가갖고 아, 뭐 림포체 맞다 이러다가 티베트에서 더 이상 이 앙뚜한테 찾아오는 그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티베트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쟤 가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마을에. 그래서 막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2명 친구가 맞아. 나왔는데 아, 나 정말 이제 림포체 아닌가 봐.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아니야, 너 림포체야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근데 그 친구도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왜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막 엄마 아빠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친구를 격려해주고 또 그 스승님도 림포체를 믿어주는 그 마음, 그 믿어주는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있기에 그 눈발을 막 헤치고 티베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아, 네. 다들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마음 찡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올리브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올리브의 한 줄평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기꺼이 베풀자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걸 넘어서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다해서 아끼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올리브님과 비슷해요. 아낌없이 주는 마음과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헌신이라는 말 안 믿었거든요. 헌신이 어딨어. 그냥 희생이지 뭐. 저 되게 약간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좀 큰 편인데 헌신.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아,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어머니 되게 명언 자주 등장하는 거. 가끔 명언 등장하는데 우리 엄마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싶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엄마가 야,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이런 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띵혼 하는데 가끔 약간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헌신이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지금 감명받아가지고 할 말을 잃었는데요. 저는 좀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네, 나를 믿어주기 바라는 것보다 좀 더 그 스승님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한결같은 너무 저는 그 스승님의 미소를 보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좀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묘비명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때 무엇을 남기고 싶으니 할 때 잡초가 무성하고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은 묘비? 그런 묘비가 진짜 좋은 묘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벌동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